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난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요. 백신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 지금은 이게 최선일 듯 합니다. 철저한 개인 방역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연이율이 90%인 코인 상품에 달려든 7천억 원. 1년에 90%를 준답니다. 엄청난 금리죠. 시중 자금 블랙홀이 된 가상자산이다.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 예금 상품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상품으로 돈이 7천억 원이나 몰렸답니다. 코인을 맡기면 코인으로 이자를 준다. 거래소 3곳 판매, 이틀간 목표치에 수십 배의 돈이 몰렸답니다. 원금 보호한데 투자주의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이른바 암호화폐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우려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오늘 개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5개 부처 개각, 총리에 김부겸 전 의원 유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바뀌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오늘 발표됩니다. 홍남기 이윤혜 부총리는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LH2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임론이 그동안 있었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교체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뭐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 하순에 열립니다. 일단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하순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을 방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 되겠죠. 그리고요, 다뤄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봐주세요. 어떤 분들이 지금 벽에 사진과 함께 뭔가 있죠? 뭔가 좀 추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세월호 희생자, 그리고 특히 학생들입니다. 끝나지 않은 슬픔, 오늘이요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희생자들의 유골이 봉안된 경기 안산의 하늘공원입니다.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참사. 오늘이 바로 그 7주기 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자리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직영 변호사 앉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차례 접종이 필요하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가요. 지금 코로나19 백신 3차례 접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2차례만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한 번 더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신이 더 부족할 수 있다.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좀 깊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독자 백신 확보. 이게 뭐 어느 나라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 차원의 독자 백신 확보 이거 좀 검토 중이다. 이런 말을 해서 여러 가지 좀 파장이 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대항마 될 겁니다. 물음표가 찍혀 있죠.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사퇴한다. 오늘 언론들이 좀 다 그렇게 기정사실하면서 기사를 썼어요. 그렇다면 대선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권 내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미국서 열린 한국 청문회입니다. 어제 밤에 열려서 자정 좀 지나서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비판도 나왔고요. 아니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설명하는 그런 입장도 어제 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도 백신과 관련된 주제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좀 나온 소식이죠.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자, 화이자 최고 경영자 CEO 앨버트 볼라입니다.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이 얘기는요, 올 초에도 좀 간간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화이자의 CEO가 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2차 접종 완료 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세 번째 접종을 받고 이후에는 매년 다시 접종받는 게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요, 화이자 CEO입니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2차 접종이 끝나고 이후에 한 번 더 맞고 매년 맞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비드 캐슬러 미국 코로나19 대응 수석 과학 담당자, 그러니까 백악관 참모예요.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체 반응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연구하고 있는데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예상해야 할 것 같다.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2차 접종 이후에 한 번 더 맞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스터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백신을 더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게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과 EU, 유럽연합 2023년 물량까지 싹쓸이를 하고 있다. 지금 백신 자국 이기주의 엄청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신 가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일부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꺼리는 분위기가 미국, 유럽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백신을 더 확보하겠다는 거죠, 지금. 유럽연합은요, 화이자 백신 18억 배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거의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요, 만든 거를. 이게 좀 답답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이 시점에서 과거 우리 정부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백신과 관련해서는 최고 책임자들이 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백신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 확보다. 충분을 강조했어요, 충분. 그리고요, 정세균 국무총리 지난 3월입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접종 일찍 마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요, 박능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이거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계약한 7,900만 명분 충분하다. 추가 도입 검토 안 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뭔가 굉장히 자신감이 묻어난 발언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상황과는 아주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해놓은 전체 양은 7,900만 명분이에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빨리 일상 회복합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자, 뭐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낙관을 좀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각국이 지나치게 많은 백신을 자국 이기주의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앞에서 봤지만 화이자 CEO 그리고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추가 백신 접종 얘기를 자꾸 합니다. 자, 우리로서는 점점 어렵게 되는 건가요? 네, 작년의 K방역과 올해의 K방역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작년에 K방역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바이러스 예방을 하고 있었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K방역에 앞장서면서 뭔가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백신 연구에 대해서 좀 쓴목소리를 낼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WTO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무역 관련해서 이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조금 유예하거나 연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뒤늦게 지금 그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 때 작년에 그런 목소리를 냈었어야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크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예비와 대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7,900만 명이 충분하다고 보는 그런 태도는 한 회의 그 항체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런 낙관적 기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부스터샷이라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그 부분이 항상 제기돼 왔었던 문제입니다. 항체 지속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못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게 항상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세 배수 이상의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아직은 연관관계가 밝혀낸 건 아니지만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희귀 혈전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얀센 백신에게서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은 새로운 개발 백신에 대한 확보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들을 다 놓쳤다는 부분은 올해 조금 암울한 지금 전망이 지금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자면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워딩을 좀 내려놓고 집단 면역보다는 우선 접종자를 조금 더 선별적으로 정교하게 파악을 해서 아무래도 이거 길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계획 그리고 집단 면역 목표 이런 걸 지금 수정해서 아주 정확한 걸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제공을 해드려야지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힘들겠지만 그런 개인 방역을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지금 상황 보면요. 우리 방역 당국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공급 절벽 우려에 다급한 정부.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은 지금 급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코너에 몰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해외 백신 8월 위탁 생산한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그러면서 어느 업체가 위탁 생산을 하는지 무슨 백신을 하는 건지 이건 또 밝히질 않았어요. 그냥 특정 뭐 A 제약사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짝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설익은 정부 발표에 종일 주가만 요동쳤다. 이 제약사가 어디냐? 이러면서 주가만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8월 백신 위탁 생산 제약사 미공개. 후보로 거론된 회사들엔 문의가 폭주. 근데 회사마다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정부는 해명을 했는데 생산 기반 확대를 설명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어제 약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급하니까 급한 상황에서 뭔가를 그래도 좀 수습을 하려는 뭐 그런 생각에서 얘기했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주원 교수님하고 최인정 변호사 두 분께 좀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그동안 정부 입장은요, 계약이 백신과 관련해서 계약이 완료된 것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깼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관계 당국과 협의가 안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냥 불쑥 나왔어요. 여러분들 최인정 변호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 정부가 마음이 급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K 방역으로 해서 치료제 쪽으로 갔고 그 사이에 사실 작년 2020년에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백신 그 도입과 관련된 예산안이 0원이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당 측에서 이게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넣어라라고 해서 이게 수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 지금 이와 같이 그 K방역만 그 지속적으로 하다가 결국 본질적인 문제인 이 그 예방과 관련된 백신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 과정에서 천천히 다 외국에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면은 그때 들어와도 된다. 이런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가다가 결국 1년 만에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 K방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전 세계 100등 이하로 밀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결국 그 마음이 급한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예.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신문에 나온 것처럼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백신이 실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예. 결국 주식만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식만 엉뚱한 곳에서 반응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칙적인 태도를 정했다고 하면 그 원칙을 견지하려는 태도, 말 그대로 확고하게 계약의 도장을 찍으면은 그때 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익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 간에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홍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은 8월이라는 부분이 일단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부작용일까요? 그래서 아주 주식 시장만 요동을 쳤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첨언을 해서 11월 가이드라인에 너무 얽매여 있다. 지금 8월에 백신이 위탁 생산한다. 그러니까 3분기에서는 이걸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줄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로 들어왔지만 지금 어려우니 3분기 때는 뭔가가 있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런 설명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게 그 정확한 제약사를 미공개했다라는 그 정보 미공개가 사실은 금융위원회나 이 주가 상황에서도 제일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정하지 않는 것을 저렇게 한다? 그게 제일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 정보 자체를 풀어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긍정적일 수 있는 게 예. 그리고 한국의 플랫폼이 마련돼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 그건 실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저런 위탁 생산하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안심해도 좋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어야지 저렇게 협의도 안 된 내용을 제약사 미공개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불안감을 오히려 부추겼다. 그리고 그 3분기에 이렇게 도입이 된다. 꼭 4분기에 도입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일일 접종의 인프라가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걸 예. 홍보를 먼저 했었어야 합니다. 하루에 100만 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인프라가 있다. 그러니까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반대로 11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더 깊이 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 평가 국제적으로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탁 생산 이런 기술 뛰어납니다. 잘 만듭니다. 다만 이제 원천적으로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떤 개발된 약을 생산하는 거 굉장히 능력 탁월하거든요. 자, 어제요.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 백신 개발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 어떻게 보면 반성 이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대본의 제2본부장이지만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서 국내의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치료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조금 더 기대 이상의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백신의 임상 3상 시험만을 위해서도 통상 2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신 한 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연구개발 전문가들 또 개발 회사에게 그런 지원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지 계속해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모험이다 그건. 그럼 뭐 현실적인 어려움 그렇지만 뭐가 부족했습니다. 이건 반성하라 뭐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 저명 인사 170여 명 백신 특허권 풀어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주로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미국 제약사에 개발하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뭐 등등등 대부분 미국이에요. 근데 다 특허권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그걸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비상상하니까 특허를 풀으라는 거죠.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생산할 수 있게. 만약에 이게 풀린다면 우리나라 단박에 만들 수 있습니다. 백신이요. 자, 여기 보면은요. 브라운, 올랑드 등등등 뭐 유명한 이 전직 국가 수반들, 뭐 총리 출신들, 그리고 학자들 등등등입니다. 아래 사진도 있는데요. 바이든이 리더십 보여줄 기회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미국 제약사 뭐 이거 개발하는데요. 이쪽이나 미국 정부는요. 이거 괜히 중국 좋은 일 될 수 있다. 아, 또 이거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요구가, 이런 부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간 네트워크 총동원 바이든을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다루고 있어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모두 미국 백신, 한미 관계 회복해야 수급 물고 트인다. 그러니까 미국과 뭔가를 도모해 보자라는 거죠. 대통령이 최일선에 나서서 바이든 정부와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된다. 지금 뭔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우리 정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서 예. 사실 이거를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을 빼고도 6억 회분이 예. 남았다. 이거는 뭐 일종의 자랑을 하는 거죠. 이제 예.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 나는 다르다. 뭐 예.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민들한테 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사실은 이게 세계적인 감염 현상이고 패권국인 미국은 일종의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이 백신은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재를 사실상 그 특허권을 풀어가지고 복제품을 만들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어떤 지도력 굉장히 인정받고 전 세계를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구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를 구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자세를 미국의 어떤 국민들의 백신에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예. 이걸 전 세계적으로 좀 파급시켜주는 역할을 좀 미국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해준다면 예.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위상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혹시 노벨 평화상 뭐 이런 등등의 건가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 경쟁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예. 누가 거길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공재 개념으로 좀 인식을 하고 예. 전파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것이 일단 이제 원칙론적인 얘기고 우리 정부도 이제 우리는 그런 급하잖아요. 노력을- 우리는 급하니까 우리 예, 우리 거는 또 정부는. 먼저 챙겨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먼저 예. 챙기고 싶은 것.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지금까지 어떤 그 관계를 더 확보를 해서 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얀센도 뭐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 지금 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 모더나 거 2천만 회께 올게 지금 돼 있거든요. 예. 2분기에. 근데 요것만이라도 이제 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모더나 그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7월 말까지는 미국에 집중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거는 7월 이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은 2분기였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지켜주게끔 요청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 우리가 긴급히 미국의 어떤 뭐 협상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뭐 설득팀이랄까요? 뭐 이런 거라도 바로 보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좀 현실적인 그 방안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 만약에 저라면 예. 쿼드 가입하고 백신 받아오겠습니다. 안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외교력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장 한국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예. 쿼드 플러스에 지금 한국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계속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가입을 안 하고 있기 이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예. 사실은요. 그러니까 차라리 쿼드 가입을 이번에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빅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사실은 그 달러 같은 경우에도 예. 스와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백신 스와핑을 해서 예. 빨리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진짜
중국과 또 이 관계된 아주 이게 첨예하게 또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인데 이거라도 해서 백신을 확보된다. 제안인데 쉽지 않은 제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백신 상황이요. 자, 이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돼서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방역 마이웨이, 경기도 독자 백신 검토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독자 백신을 외국 걸 들여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 국내에는 뭐 이 들어와 있지 않은 뭐 이런 백신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러시아나 중국 백신 뭐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상황이요. 근데 중수부는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독자 도입. 자, 이거는 과연 이재명의 백신 무리수인가? 뭐 이렇게 또 물음표를 찍혀 있어요. 무리수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구체적인 발언이 소개돼 있어요, 기사에.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백신 확보가 어렵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사는요. 물량이나 비용 부담 등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여기는 무리수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백신 확보의 의지를 나타낸 거다. 의지를 좀 봐달라. 뭐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최윤정 변호사.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방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재명의 무리수일까 아니면 신의 한 수일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예. 실현 가능성이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 띄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 취임한 이후에 S방역, 상생방역이라고 하면서 서울시 자체 방역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지금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그 경기도의 방백으로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식 방역을 한번 띄워보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로서 법률적으로는 법인입니다. 그것을 해외에서 협의를 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가 일단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서 예. 지금 정부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구매를 하면은 그거는 경기도 예산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뭐 지원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만 해도 재정적으로 만만치가 않을 텐데 예. 경기도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백신을 맞을 만큼의 구매를 한다는 것은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방백으로서 그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백신을 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지의 표명인데 이것이 예.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그리 높지 않다.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게 좀 가능성 부분 좀 짚어줬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경기도는 어떻게든 백신을 확보해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또 이게 물음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발언이 알려진 뒤에 경기도 대변인이 뭔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발언의 취지는요 하면서 설명합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나지 않아 경기도 차원에서 법률적 행정적으로 검토한 것뿐입니다. 중앙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 노력에 적극 협력합니다. 살짝 물러난 듯한 발언이죠, 지금요. 자, 이종훈 평론가. 이런 경기도,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이런 발언, 뭐 이런 입장 표명,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일까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런데
말릴 이유가 있나요? 아,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이 진단 키트 없어가지고 중앙정부가 굉장히 에러를 겪을 때 주정부가 각자 노력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가고 아, 그랬네요.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진단키트를 확보해서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연방제 국가니까 이제 그렇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뭐 연방제급 지금 지방자치 한다면서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방향성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 개별적으로 가서 구입해 오겠다라는 걸 말릴 이유는 없다. 중앙정부가 뭐 확실하게 예. 백신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말릴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가장 많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위험 부담이 큰 제가 보기에는 카드를 던졌어요. 위험 부담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예. 만약에 본인이 나서서 확보를 못 한다거나 예. 또 이 도민들이 원하는 이 백신이 아니고 뭐 중국 백신을 들여온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충분한 만큼의 백신을 조달을 못 한다든지 하게 예. 되면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말릴 이유는 없다. 오히려 하도록 그냥 뭐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 발은 뭐 공언까지는 아니고요. 이거 질의를 받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뭐 백신 확보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지금 사실 뭐 검토 중입니다라고 설명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언론의 주목을 딱 받은 거죠, 지금요. 이 상황에서 이게 기사로 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자, 주홍규 교수님. 네. 이재명 경기지사. 원래 이제 뭐 추진력 뭐 이런 게 강한 정치인으로 꼽히잖아요. 이번에 역시 뭐 추진력 또는 리더십 뭐 이런 걸 좀 부각시키려는 생각이 있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 얘기일 뿐이다라는 설명들이 있었긴 했지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또. 뭐 자연스러움 안에 저는 되게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뭐 치밀하다는 전략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 해석의 관점은 치밀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좀 신의 한 수에 더 무게를 두고 싶은 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견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와의 견제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상생 방역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예. 뭔가 우리 서울시만은 다르다라는 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래부터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차별화가 되었던 지자체다라는 걸 강조하는 입장에서 야당의 세력을 견제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역을 넘어 백신도 좀 이런 거 생각 중이다. 이렇게 또 한번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의 차원까지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와의 좋은 의미에서 저는 갈라치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지금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대항마는 바로 이렇게 도정을 돌볼 수 있는 실제적인 민생 방역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들고요. 이게 이렇게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종훈 평론가랑 약간 다른 게 예. 위험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예. 이런 의지를 나는 피력한 거다. 이만큼 다급하다. 혹시라도 나중에 조금 이제 역효과가 났을 때 그렇게 퇴로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이번에 메시지 정치에서는 좀 선점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이 혹시요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민주당의 당원들 또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어차피 대립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과정에서 없다, 그거는.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지금 강성 세력과는 민주당 내의 강성 친문과는 예. 대립항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중도와 진보층을 아우를 수 있는 포석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각오하고 시작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여기 화면에 좀 소개돼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재보선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되신 두 분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각각이요 독자적인 방역 얘기를 해요. 여기 뭐 신속 진단 키트가 대표적으로 좀 꼽히죠. 그러면서 서울형 방역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인 이상 모임 허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다르잖아요. 중앙정부가. 그런 와중에 경기도지사가 백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분은 제1야당 소속. 여기는 여당 소속.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돼요. 지금요. 이런 부분은요. 지금. 아무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진짜 정치권 소식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야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정세균 대선 레이스 합류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 사임을 하게 되면 대선 경쟁에 나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항마로 떠나 여기도 이재명 지사가 등장합니다. 다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가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요. 여권 표심이 양분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표심과 그렇지 않은 표심이 있다는 거죠. 이 양분된 표심 흡수 폭이 관심이다. 친문도 비문도 아닌 독자 행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보면 3명의 인물, 지금 여당 내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들 3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캠프 키우고 친문 챙기고 여당 대선 후보는 바로 나. 3명이 경쟁 돌입했다. 이렇게 되면서 됩니다. 여기 보면 또 각각의 지금 움직임을 다루고 있어요. 이재명 당내 우군 확보 총력 100만 팔로워 SNS를 통해 칭찬 릴레이. 여당 의원들 칭찬 릴레이를 본인의 SNS상에서 겁니다. 그러면 1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반향이 있겠죠. 이낙연 자가격리가 어제 끝났습니다. 바로 좌파 의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이제 이낙연계로 통하는 의원들이죠. 의원 20명과 모임을 갖고 내가 죽더라도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오늘 총리 사퇴, 싱크탱크 지역별 발대식 열며 재규합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정세균 총리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좀 했어요. 공동으로. 이 아래 보면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33, 이낙연 11, 정세균 4. 정세균 총리 좀 미미하죠. 아직은 5% 밑으로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없다, 모름, 무응답. 이 조사는요. 진보 진영, 그러니까 여권이요. 여권 내에서 대선 후보가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답을 이렇게 나왔는데 없다, 모른다, 무응답이 44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거.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먼저 정세균 총리 오늘 전 그만둔다라고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출마로 보이는데 일단 좀 궁금한 점이 대선에는 왜 출마하는가? 그러니까 보통 대선 출마라는 거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총리로서 사실 방역, 백신, 부동산 이거 다 마무리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총리를 수락할 때부터 사실은 대선 출마의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는 것이 쉽진 않았거든요. 사건 불린 논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무리를 했다는 거는 예. 대선 출마 외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코로나의 상황이고 예. 코로나를 어떻게 방역을 성공하느냐가 사실상 굉장히 큰 성과로 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꽤 좋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뭐 600명, 700명 올라가가지고 예.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 방역 총리로서 브랜드화하고 이걸 갖고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사실상 이걸로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했을 수 있거든요. 예. 충분히 그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사실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이 4개월 남기고 바로 4월 달에 내려온 것처럼 예. 시간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 지금 아마 사임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예. 또 재보선이 지났잖아요. 예. 이 상황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위상 뭐 이런 것도 아마 고려를 했을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뭐 저는 민주당에 한 명이라도 더 이제 대권 주자가 예. 올라서서 경쟁을 하고 선택지를 더 많이 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44%가 무응답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진보 진영 지지자들만 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라든가 여기에는 이제 무응답이라든가 뭐 의사 표현 없음 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4%라 그러면 상당한 이제 어떤 변화의 어떤 상황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죠. 이 그래프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구라 교수님 말씀은 저 없다 모른 무응답이 44%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부동층이 있고 또 야권 지지자들은 끝까지 예. 응답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종우 평론가. 역시 같은 질문과 함께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왜 해야 되는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하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 또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는 저 44%와 관련한 해석을 조금 달리 하고 싶은데요. 아, 그리고 달리 하십니까? 네. 저 44% 중에 적지 않은 숫자는 제3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아, 다른 후보. 예. 아, 이 세 명이 아닌 다른 후보. 예. 친문계 제3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꽤 많다.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요. 예. 이재명 지사도 그 이낙연 전 그 전 대표처럼 비슷한 그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앞으로 향후에 좀 빠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그 대신에 정세균 총리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세 분 가운데 예. 당내 조직 기반이 가장 많은 분이 정세균 총리세요. 아직까지 총리시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당내 경선 실제로 상황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예. 정세균계의 그 활약상이 의외로 두드러질 것이다. 조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그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 경선은 친문계 제3후보하고 예. 정세균 총리 간의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오늘 이종훈 평론가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통상적인 생각과는 다른 약간 파격적인 제안 오늘 분석을 오늘 계속 해주시고 있어요. 제안이라기보다 이제 그 예. 제 나름의 어떤 이제 평가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100%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의외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44%가 지금 다른 주자를 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모른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지금 이런 분석이시네요, 지금요. 아무튼 오늘 총리에서 물러나서 뭐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좀 뭐 언론에 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여당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뭐 여당 주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간단하게 김구라 교수님께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이낙연 대표는 어제 주변 측근들을 만나서 뭐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끝까지 뭐 지킨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낙연 대표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전대 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예.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때의 힘은 친문의 힘이었습니다. 예. 여전히 그 힘이 이제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기대의 언덕은 거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반성의 시간 뭐 이런 시간을 갖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 3자 구도가 확정이 될 것이고 예. 그 안에서 뭔가 반전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잃었잖아요. 한 8개월 넘게 사실 당 대표를 예.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선거 패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이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좀 이 안타까움은 좀 있죠. 어제 발언 중에서는 뭔가 그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거는 절대 안 한다.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거는 신문에 의해서 사실은 당대표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차별화를 한다. 그것도 굉장히 어색한 것이고 그건 더 이상할 수도 자신의 있다. 어떤 정치 생명과도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조를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조를 계속 유지할 때 이것이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낼 그러니까요. 수 있겠느냐. 어떤 반전의 계기가 올 것인가? 그거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요. 뭔가 쉽지 않다라고 들립니다, 지금요. 지금 윤곽 교수님 내놓으신 분석은요. 다음은 제1야당 사항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홍준표 의원, 지금 무소속이죠. 복당 얘기입니다, 지금. 홍준표를 어찌할꼬 야당 복당 놓고 내홍 조짐이다.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놓고 당이 그냥 뭐랄까요, 뭐 내홍이랄까요. 아무튼 뭐가 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을 놓고 또 갈라진 거예요. 여기 보면 초선들은 아스팔트 우파 부담이다. 중진들은 복당시켜야 된다. 그래야 야권 통합된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인호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다. 시간이요. 시간의 문제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작년 딱 이맘때였죠. 결국 그 홍준표 그 의원이 공천이 안 되니까 탈당했고 결국 여기저기를 거쳐서 대구 수성구 쪽에서 출마해서 단독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도 야권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복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다가 예. 이게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특히 그 김종인 대표가 그 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요. 예.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두 기류가 있죠.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강경 보수 이미지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들어오시는 게 오히려 당의 지지를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류와 함께 그 반대로 이 그 중진들을 그 기초로 해서 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등 다 끝났고 이제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제는 대통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요. 예. 사실 초선분들도 이제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그 홍준표 그 전 대표 지금 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전 총장을 제외하고는 야권으로서는 사실상 대선 후보 지지율이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팬덤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홍카콜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정치도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끌어안아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것이 한국 국민의 힘이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쪽이 오히려 못해서 했다는 그런 기류 속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쇄신하는 이미지에 맞느냐 이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후보로 가는 에 있어가지고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단 어쨌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는 좀 더 메시지를 강하게 할 부분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른바 야권 통합과 함께 대통합 카드로서 언젠가는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시간의 문제다. 이 분위기가 오히려 더 강력한 것이 아닌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복당한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이종훈 평론가께 짧게 발언기 드릴게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복당을 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복당을 안 시킬 수도 있죠. 안 시킨다? 예,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그 재보선,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예. 뭐 안철수 대표하고 굳이 뭐 후보 단일화 안 했더라도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뭐 전 대표가 지금 일정 부분 이제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지지율 아니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굳이 입당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네. 최인현 변호사는 시간을 보내다가 복당한다는데 지금. 네. 예. 그래서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 의견이 지금 갈랐습니다. 지금요 이게. 아무튼 뭐 당내에서 또 이런 이슈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게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 계약을 하시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30만 원. 이게 넘어가면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부터 신고입니다. 여기 아래로 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것들이죠. 아래로 보겠습니다. 주택은 물론 여기입니다. 여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그리고 고시원도 대상입니다. 고시원 뭐 이런 데 오피스텔 들어갈 때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요. 보증금 월세 가운데 한 개라도 조건에 맞으면 한 개라도.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되면 신고 대상. 그럼 만약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은요. 이거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30만 원 넘었으니까요. 그리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두 조건 다 안 맞으니까요. 그냥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자 당국에서 설명은요. 그냥 기준을 단순화한 겁니다. 복잡하면 안 되니까 단순화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계약자가 누구고 금액 뭐 이런 거 다 이제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월세 30만 원부터 신고제. 이거 혹시 증세의 서막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가 좀 이게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물음이에요.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설명돼 있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표준 임대료 뭐 이런 거 만들려는 포석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에요. 의심. 세입자 보호가 목적 다른 뜻 없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정부의 공식 해명에도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뭐가 자세히 파악이 될 텐데 이거 표준 임대료 정할 때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이거 과세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향후에 임대사업자 세액 혜택처럼 이것도 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원 교수님, 네. 그다음에 최인정 변호사. 먼저 주원 교수님.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약간 의심 내지는 우려도 있어요. 예. 예, 저는 그래도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주거권 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금 보증금 보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는 솔직히 최적화된 신고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왜 이런 불신들이 있는가라는 거는 현 정부가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권 보장 같은 부분인데 예. 단점은 이제 이것이 증세로 연결될까 봐 임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증세되는 조세를 뭐 관리비라든지 다른 용도로 임차인에게 좀 전가할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량이 줄어들 또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임대인 그 주거 이제 임대인 그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그러니까 세를 놓으신 분은 약간 꺼릴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 이제 전세 임대차 2법 그것이 시행됐을 때도 그렇게 매물이 줄어든 것처럼 예. 그런 단점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단점을 극복하려면은 앞에서 신문 기사에도 소개됐지만 표준 임대료나 임대소득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순수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예. 이미 정부가 사실 그 임대사업자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3년 만에 번복된 그렇죠.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표준 임대료 같은 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예.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월세라든지 보증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그건 또 시장의 원리를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순수한 임차인 보호라는 것을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라면은 저는 되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 내용이요. 그러니까 보증금, 그다음에 뭐 월세 금액, 그다음에 계약 기간, 그다음에 뭐 누가 이걸 하는가, 뭐 이런 거 다 신고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나중에 다른 거에 정부가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라는 의심을 좀 아까 기사에는 그게 담겨 있었어요. 최인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좋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임대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른바 증세의 서막이냐
이런 문제와 함께 임차인에게도 좋기만 하느냐. 내가 월세 30만 원에 사는 것을 다 공개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함께 이게 그 드러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은 그 세금을 위한 포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예. 다 신고를 하고 그 계약서를 사실은 그대로 첨부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월세 얼마 나는 것을 다 알게 되면은 그런데 그런 소득이 있는 곳에 신고를 그 세금이 있다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증세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사전 포석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증세금이 그 월세가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고 매기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국가의 그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그쪽으로 안 쓴다고 지금 계속 안 강조하는 쓴다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 소유자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임차인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두 개적인 의미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오피스텔도 다 되거든요. 심지어 고시원도 되는 겁니다. 거기 내가 얼마 살고 있다는 것이 다 공개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과연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나아가서 이것이 다 밝혀지고 증세가 되면은 사실상 그것이 세금이 임차인에게도 전가되는 이번에 있었던 그 임대차 관련되는 그 입법에 따른 부작용이 또 한 번 임대료를 폭등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냥 순수한 데이터로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또 정부의 어떤 입장 정책이 바뀌어서 이걸 활용한 이 정보를 활용한 어떤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뭐 6월부터 시행은 됩니다. 지금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어젯밤 그리고 오늘 뭐 새벽 정도까지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대북 전단 금지법. 이 법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미국 대북 전단법 청문회 인권 변호사 출신 현 정부인데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러면서 인권에 초점을 안 뒀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의회 인권위 스미스 공동의장 대북 전단법은 BTS 풍선 금지법. 그러니까 BTS 관련된 무슨 음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저 풍선에 담겨 보냈는데 이게 못 간다. 그래서 BTS 풍선 금지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문화 유입 차단하는 건 문제다. 그리고 뭐 전 이거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증언은 전단 금지법이 필요하다.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may seem surprising. Generally, when human rights are raised in regard to the Korean Peninsula, the focus is on the appalling rights record of the highly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As often balloons carrying religious information and items of Korean pop culture, such as music of the popular K-pop band BTS, across the border. Send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by balloons over the border. 남북관계 발전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난 일종의 내정 간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자, 김근학 교수님, 유정근 평론가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자, 이 청문회 미국에서 할 만한 내용이었는가? 아니다. 이건 내정 간섭이다. 김근학 교수님 어떤 시각이십니까? 내정 간섭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지 상황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인권의 어떤 뭐 핵심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현의 자유는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예컨대 뭐 그런 어떤 집단도 다 말할 수 있어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게 풍선을 날리는 거거든요. 예. 풍선을 날리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실 이제 억제하는 그런 법을 만든 것인데 뭐냐면 풍선이 날아갈 때 예. 북한이 이걸 포를 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포를 쏴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안전에 어떤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또 그 당시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렀지만
그것이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꼭 안아야 되는 것인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풍선을 날려서 예.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얘기할 예. 거면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휴전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예. 그러면 이제 군부대 있는데 거기 떨어지는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이 풍선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풍선을 던졌다, 보냈다라는 국내용의 어떤 목적 그 결과뿐이 안 되는 걸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실상을 모르는 지금 미국 의회가 이 문제를 갖고서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뭐 한국 민주주의 디케이, 부패, 부식 저는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훨씬 더 민주주의 파괴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때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 이런 건 뭐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미국 스스로가 좀 반성하는 부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이 특히 민주당이 이런 정도는 할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다른 나라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견제를 하고 예. 그런 그 일종의 외교 정책도 그렇게 펼쳐왔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집권 세력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과거에 민주화 운동 하던 시절에 저 미국 쪽에서의 저런 목소리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예.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과도한 조치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북전단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의 그런 도발을 또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좀 이렇게 단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예.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는데 법으로까지 이걸 제정한 것은 조금 많이 나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 내에서 저런 정도의 얘기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뭐 저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역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청문회는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듣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내에서 또 이거에 청문회에 대한 또 반발도 있었고요. 아까 영상으로도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도 밤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파트에 배달되는 물건들, 택배죠. 이걸 놓고 서울의 한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좀 혼란,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그 내용 계속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라. 입구 낮아서 택배차 못 들어갑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뭐 이런 대립이에요. 택배 대란이 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가보니까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물건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파트 앞에 물건들이 이렇게 막 늘어져 있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손수레로 또 직접 나르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파트의 입주자회에서 지상 배송 안 된다. 이거 위험합니다. 아이들도 위험하고요. 이거 뭐 기물 파손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차가. 택배 노조 집 앞 개별 배송 중단.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하는 또 이게 입구가 낮아서 차가 못 들어간다. 또 그런 겁니다. 이게 좀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요. 최인종 변호사. 네.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이 지금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요. 이거 해법 없을까요? 결국 지금 택배 대란이 그 강동구에 새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신규 주택 단지에서 있는 신도시급이고 아마 최근에 이 아파트 뭐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예. 값도 많이 올랐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2016년 이전에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2m 30c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 1톤 이 탑차가 못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그 높이가 낮다는 그렇죠. 거네요. 승용차는 들어가지만 1톤 쑥 들어가지 못하니까 탑차는 걸리는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이 해답이 사실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즘 아파트 위로 차단했는데 없습니다. 다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 공원형 아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차가 가면은 위험하다는 점 하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6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2.7m로 해서 1톤 트럭이 쑥 들어가는데 예. 지금은 그 전에 했던 건 못 들어가겠다는 예.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그 세종시 보람동형 케이스가 하나 있고 이른바 그 울산시 옥동형 예. 해결 케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울산시 옥동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그 위험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대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만 오고
다니는 것도 시속 10km로 해가지고 지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자. 아파트 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둔다는 그렇죠. 거네요. 시간과 안전성을 확보해서 위로 다니도록 했던 케이스가 하나. 시간 제한을 하는 그렇죠. 거. 그리고 또 세종시 보람동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 그래서 이 아파트 자체에서 돈을 내서 예. 전동 카트 2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밖에서 그 택배 기사님들이 전동 카트에 싣고 지하로 들어가서 각 아파트별로 들어가는. 그럼 아파트 입구에서 일단 그 탑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카트에 실어서 그걸로 배달을 한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물리적인 구조적 한계는 그런 식으로 극복한 것. 또 위험한 점은 예. 어떤 시간과 속도 제한으로 해결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그 강동구에 있는 이 아파트도 다른 지역에 있는 케이스를 보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짜내면 방법이 있군요. 지금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